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저희도 부동산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데요. 부동산 보유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부세 도입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난주에 살펴봤고 과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5년 뒤에 정식으로 시행이 되면 세수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던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취득세니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집을 한번 살 때 한번 일과성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캐식하고, 세수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 왜 이 부동산세를 건드리냐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의 재정 수익 기여도가 커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 이제 빈부 격차에 결국은 이것은 이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지방정부 부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방정부가 세수가 부족한데 이 세금을 받게 되면 그걸 엄청나게 충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아직 높아서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이제 똑같이 물리는 거니까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물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동산세를 직접적으로 부자한테 많이 걷는 거기 때문에 직접세 비중 확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공부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부자 재물 뺏어 갖고 가는 사람 구제하냐, 그리고 이제 뭐 한 입에 다 털어넣냐 그러지만 지금 중국의 생각은 이것은 이 파이를 키워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불공평한 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 정말 주방부 차오 그러는 건데, 집은 이게 거주하는 것이지 차오라는 게 이게 투기라는 얘기거든요. 투기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세금이 국가 예산에 얼마를 기여하냐 보면은요, 36% 기여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금, 일반 그 세수 예산은 이제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는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뭔가를, 지방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럴 때 기업이 예를 들면 진동방이 OLED 공장을 짓는다고 그럴 때 자기 돈 5% 들어가고 지방정부 기금이 50%, 중앙정부 기금이 40%,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 기금이 결국은 정부가 마련한 펀드인데 이것도 예산이에요. 그 예산에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이 85%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두 개를 합쳤을 때 국가 전체 예산의 재정의 36%,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더해버리면 더 크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부동산 세수의 17%고 전체 재정 수입의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주로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토지 사용권 팔았을 때 지방정부의 재정의 86% 정도가 이게 이제 땅판 그 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기여도가 크다는 거고. 그러나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1차적인 이제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에 세금 매긴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네. 부동산세 저렇게 때리는데 그게 다 가격으로 전가돼서 뭐 서울 시내 평균 집값이 뭐 12억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집값이 안 잡히고 오히려 더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세율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보유세를 누구한테 물리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심리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봐야 될 건 도시화율이 얼마냐. 계속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이 들어오면 실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얼마나 풀려 있냐도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이 투기가 심한 것이, 소위 말하는 1선 도시, 1.5선 도시가 심하지, 뭐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그 종부세 비율을 0.5에서 예를 들면 1.5까지를 레인지를 정해주고, 심한 지역은 1.5를 때리고 없는 지역은 0.5를 때린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뭐 투기 뭐 그런 과열지구나 이런 거 정해서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해가 0.4, 0.6을 물리고 중경이 0.5, 1.0, 1.2 세 가지 단계로 물려요. 그래서 대략 이미 차별화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면 아마도 그 나중에 그 시범 지역에는 0.5에서 한 1 정도 수준의 이 세율을 정하고, 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는 그런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때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세금을 때리면 얼마를 이제 벌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이 한 40제곱미터 되는데, 네. 이제 가구주택 도시인구로 보면 8억 8천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 총 면적이 351억 평방미터고, 평당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한 10,000위안 정도 해요. 네. 그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총이 351조예요. 요 중에서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대상 한 3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금액은 좀 깎아줄 거니까 한 80% 정도 한다고 보면 0.5%를 적용하면 4,200억이고 1% 받으면 8,400억이에요. 이거 직접 계산하신 거죠? 네네. 어우. 근데 그렇게 되면 2020년 그 전체 부동산 세금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한 4%에서 8%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없던 게 지금 들어오는 건데, 요만큼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어깨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0.5를 할지 1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한 4에서 8% 정도의 이제 세수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조세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항상 중국이 경기 부양책하고 부동산 이제 억제책을 보면 피크 때 이게 그 억제책을 쓰고 바닥일 때 부양책을 써요. 네. 근데 지금 경기 2021년 10월 달에 보면은 이것은 경기가 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피크도 아닌 하향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부동산 세제 도입을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다기보다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정 아젠다, 네. 공동 부유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를 보고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경기가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또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하는 것은 5년 뒤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이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충분히 넘어서는 아젠다인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타이밍을 조절하고 지역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주 영악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할 것 같지만 이 머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조세 제한이 있건 없건 간에 네. 한다고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게 대도시에 사는 사람 40년 이 물만 먹고 살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좀 과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조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국민적인 지지나 뭐 여기에서 이것이 정부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집 가진 사람 우리도 그렇지만 가진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고 대다수의 50% 이상의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지지도는 크고 근데 뭐 말씀하신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것은 중국 정부도 원하는 거죠. 집을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요. 2019년 이후로 봤을 때 코로나 위기가 있었을 때 약간 조정받는 듯 했지만 금년 지금 9월 달까지 지금 왼쪽에 노란색 선이 가격인데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보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노란 색깔인데 이게 상승률이 떨어져요. 금년 들어서.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규제책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경기 목적보다는 이것은 정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재미난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데 중국의 아이비들이 한국이 이게 부동산세를 받는 것에 이 사례 분석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뭐라고 평가하는가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성공된 정책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단계적으로 네. 이제 한국도 올렸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얘네도 했어. 이 네,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들 같은 경우는 네.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 보고서를 못 읽는 우리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중국어를 못 읽듯이 근데 이런 거 했다더라. 그리고 그거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돼.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그럼 한 거죠. 단계 더 나가면 한국이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가격 못 잡았더라.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잘 연구해 보자.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픕니다 마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증시가 한 89조 정도 되고요. 그 10월달 기준으로 부동산 시총이 350조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4배가 넘죠.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돈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누가 높냐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연도별 지수로 따져본 시총 증가율이에요. 지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시가총액을 보면 2015년 이후로 이제 시총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근데 시총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2021년 한 9%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놓고 보면 이게 한 8% 정도 돼요. 그러나 이 변동폭을 보면 이게 부동산의 월등히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몰리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빨간색이 추이죠. 시가총액 추이. 파란색이 시총이고요. 네. 그 노란 색깔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09년, 10년, 2017, 18년에 크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보면 오른쪽 차트의 파란 차트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네. 더 모이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하여간 놓고 보면 이 주식과 부동산은 이제 특성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변동폭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트렌드가 그 약간 어긋납니다. 부동산이 좋았을 때 주식도 좋은 경우는 2000년 이전이고 네. 이제 2000년 이후로 보면 부동산이 좋으면 주가는 좀 슬로우 다운하고 이게 주가가 좋으면 부동산이 슬로우 다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부동산이 다 슬로우 다운이에요. 그런데 네. 부동산에 세게 규제를 하게 되면 거꾸로 이제 부동산 자금의 증시로 유입 네. 이것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그 부동산 조치는 이 투기 심리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세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게 해버리면 이제 부동산의 전방전 철강, 시멘트, 건자재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후방 사람이 자동차, 가전, 가구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중국이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투기 심리 억제 효과로 쓰는 것이지 이걸 실제적인 경기 조절책으로 쓴 건 아니다. 아까 보셨지만
경기가 하강하는데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누가 피해자냐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업계가 이제 피해자인데 요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더 빨리 슬로우다운하면 소형업체들이 많이 부도나요. 그리고 대신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작은 놈의 마켓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흥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흥따가 부도가 나게 되면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흥따 주변에 있는 흥따하고 경쟁하는 대기업들은 그 쉐어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흥따의 부도가 다른 부동산 업계에는 호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어쨌거나 증시로 쪽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자금 유입을 억제하게 되면 이것은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를 충분히 이제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이제 종합부동산세 우리로 쳤을 때 이걸 도입한다고 그랬을 때 증시에는 물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증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하지 않다. 그렇게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일명 중국판 종부세 관련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경기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이 공동부유 아젠다 관점에서 도입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증시자금 유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